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따뜻하지 않아. 왜 그럴까? 시험에 대한 두려움, 올해 또 몇 명을 뽑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국가에서 유치원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뭐 계속 그랬지. 제가 강의한 지 오래됐지만 제주도에 한 명 뽑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야? 20대 1위에도 한 명은 들어간다. 뭔 말하는 거야? 하고자 내가 꼭 필요하다면 그거를 해낼 수 있어. 그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그 열정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자기의 동기에서 나오는 거야. 모티브. 모티브 아시죠? 이 모티브가 사람의 뭘 작용시켜? 의지를 작용시켜. 의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난 기필코 이번에 합격할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꼭 실현하고 싶은 게 있어. 동기가 있어요. 이게 없어서 내가 설명드릴게. 이게 없어서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 왜 떨어져 이렇게 쓴 거야? 불합격이지. 자, 내가 얘기할게. 어설프게 공부하지 마. 목숨 걸고 공부해. 그러면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바쁜 와중에도 박사학위를 딸 때 어땠냐면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런데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땄어요. 거의 6개월 밤을 샜지. 머리가 다 빠지고 막 그랬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공부를 해내야겠다라는 뭐가 있었어.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응? 아마 여러분들 그런 동기는 많을걸? 내 기필코 이 빵집 맛집은 찾아가겠다. 꼭 먹겠다. 줄 서서 먹겠다. 그럼 강하지 않아? 맞지? 그거에 한 100분의 1만 이 공부에 매진을 해봐. 아마 여러분들 농담으로 뭐 물건 살 때 오픈런 하면 막 뛰어가 안 뛰어가? 뛰어갈걸? 우리가 이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맥락이 지식이잖아. 이 지성은 의지의 좌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쇼펜하우가 그 얘기했어. 인간이라는 것은 의지에 의해서 작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시간을 버릴 거 아니야. 어차피 시간을 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제대로 하자 이거지. 빨리 하고 다른 일 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맞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봐. 매번 얘기를 하지만 내가 시험 준비하는데 6년이 걸렸다가 있어요. 7년 돼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도하는 애들 보면. 그러면 나머지 6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몇 년이 빠진 거야? 12년이 빠진 거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렇지 않아? 자, 패 일어나고 동기 좀 가져. 모티브 해낼 수 있어. 알았지? 자, 출발해 보겠어요. 우리가 놀이과정에서 5개 영역 중에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 언어 교육, 유아 언어, 의사소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합격의 고득점을 갈 사람은 의사소통 부분을 맞춰야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죠. A형, B형 이렇게 있지. 예전에는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A형의 신체운동 건강까지만 마치고 B형에 가서 의사소통이 나왔는데 출제자들이 약았어. A형부터 뭐 어떻게 합니까? 당황을 하게끔 하려고 의사소통 문제를 A형 뒷부분에 넣는 거야. 6번, 7번, 8번. 어떨 땐 막 그럼 막 터져. 논술도 못 썼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의사소통 즉 언어 교육에도 공부 요령이 있고 출제 방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 주시면 좋겠어.
우리 지난 신체 운동 공연 할 게 많으니까 몇 주간 했잖아요. 찬찬히 내가 해줄 거고 내가 합격시킬 거야. 모티브를 좀 가져. 어? 벌써 지금 여름 뭐 더워지고 있잖아. 그럼 찬바람 불면 원서 써야 돼. 자, 얘기했어. 아, 오늘 이번에 올해 인원이 적게 뽑아. 그 중요치 않아요. 나는 그 지역에 가서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자, 출발하겠어요. 자, 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시되는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에는 이제 언어 생활이었죠. 출제 커다란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여기 얘기했듯이 언어 교육이 바탕이 되는 언어 교육 이론. 바탕이 되고 두 번째가 뭐에 제시가 되냐 하면 여기에서 제시되는 누리과정에 관련된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용 범주 또 내용 등에 관련된 문제가 중심으로 이제 나가는 거.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큰 틀에 따지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자, 그러한데 여기에 각각의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각각의 이론이.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재밌어. 결국은 출제자들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고서 요번에 요걸 가지고 좀 변형해 낼까 아니면 새로운 걸 좀 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거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통합적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교육이라고 하죠. 문학. 우리가 아이들과 통해서 언어를 가리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림책, 또 책을 통해서 동화책 많지. 예를 들자 뭐 동화책이라도 할 수 있죠. 동화 또 뭐가 있어? 동시 많지. 문학.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의 방향에서 출제자는 꼭 어디를 문학 부분을 강조합니다. 왜? 6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문학을 강조하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과정의 커다란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설명 잘 들어요. 언어교육 이론은 여러분들 대충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것 같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숙주의가 있고 맞죠? 또 무슨 주의가 있고 행동주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구성주의, 상호작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에서 또 뭐를 나눠죠? 피아제와 비고츠키 나눠지잖아.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혼잣말 들어봤죠? 혼잣말. 이거 가지고 비교가 나오고. 그래서 피아제에서 핵심이 되는 게 무슨 언어야? 자기 중심적 언어지. 여기 잡히죠? 여기 카메라. 자기 중심적 언어가 핵심이야. 비고츠키에서는 무슨 언어에서? 외적 언어에서 어디로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에서 내적 언어로. 이게 큰 틀이. 그러니까 발달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에 이론을 준비해야 돼. 성숙주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전이야, 환경이야. 유전을 강조하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성숙주의에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준비도야. 계절의 준비도 들어봤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언어를 습득하는 측면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 없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때가 돼서 습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촘스키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촘스키는 무슨 얘기를 하죠? 보편 문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아이들이 때가 되면 뭘 습득해? 목을 습득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성숙주의면 좋겠어. 때가 되면 합격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기출문제 100번 풀어오면 다 결론 끝이야. 내가 합격시킬 수 있어. 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달달달 외운다고 합격하는 것 같아? 절대 노노노. 시험 문제 이번 주에는 뉴 패턴을 집어넣는데 무슨 얘기냐?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똑같이 내기가 창피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일탈된 문제를 냈더라 이거지. 공부해. 그래서 꼭 촘스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측면의 성숙지 대표적 키워드가 이거지. 시험에 단골로 나오죠. 그 보편문법에서 표층구조, 심층구조가 있고 또 표층구조.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아시죠? 아 이거 개론 시간에 한 거야. 앞에 써. 언어는 심층에서 표층으로 가더라. 이건 문법적인 거, 이거는 안에 언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 여기에 보면 행동주의는 환경에 지배받아. 행동주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행동주의 behaviorism 강화 모방이지. 즉 언어라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면서 습득하는 거야. 우리가 쓰는 언어. 그걸 이제 행동주의라 해요. 겉으로 드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의 문제가 단골로 나와. 상호작용주의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성지 상호작용주에서는 이제 피아제 또는 우리가 이제 비고츠키를 대표적 언어 습득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의 이론적 부분의 큰 틀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의 구조를 시험에 내죠. 언어의 구조. 언어의 구조는 뭐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의문론 들어봤죠? 형태론이죠. 왜 이래? 또 뭐 의미론 뭐 등등 많이 있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의문론이 많이 냈어. 왜 그랬냐면 의문론은 기본적으로 음소와 뭐로 되죠? 운소로 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는 즉 우리 한글의 특징이 뭐야? 한글은 무슨 인식이 먼저 돼? 음절 인식이 먼저 돼. 음소보다. 쉽게 얘기하면 가방이 있다. 가방. 그러면 가 플러스 아 플러스 비 플러스 아 플러스 이응. 이거를 습득하기 전에 아 이거 가방 가 이걸 먼저 습득하는 것이 한글의 특징이지. 이런 측면의 의문론을 많이 물어. 그 형태소가 있죠. 형태소 이제 개론 시간에 다 배웠죠. 활용론이죠. 이러한 언어의 기본적 구조를 시험 문제를 계속 묻는 거야. 음소냐, 음절이냐. 여러분 알죠? 음소는 쉽게 말하면 요거 하나가 음소죠. 발음했을 때. 이 소자가 가장 작은 형태를 우리 원소 들어봤죠? 그런 거야. 이게 음소야. 그런데 여기에서 가 요거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음절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런데 이런 언어적 구조와 관련해서 언어의 접근법을 냈죠. 자, 역피라미드. 요번에도 시험에 나왔죠. 일단은 어떤 갖고 있는 게 상향식이냐 또는 하향식이냐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보면 낮자에서부터 낮자에서부터 낱말 단어죠. 그다음 문장, 그다음 이야기. 아하, 밑에서부터 올라가 파닉스라고 그래. 무슨 주의야? 행동주의죠. 그래서 무슨 중심 접근법? 부중심 접근법이라고도 하죠. 반면에 아이들한테 통째로 주더라. 그림책을 있어. 근데 그림책이 그림만 있어도 아이들은 말을 만들어낸 거야. 아,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연구에서 된 거야. 총체적 언어 접근법. 그래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의미 중심이다. 여기는 기능 중심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알파벳 A 예를 들어서 이게 낮자지. 낱말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그 다음에 I like 애플 I like 애플 so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영어를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총체적은 아예 그림책 주는 거야. 쉽게 통째로 해서 조금씩 문장을 익히면서 이렇게 습득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단골로는 뭡니까? 이것의 장점. 부호 중심 접근법의 장점은 뭘 것 같아? 여러분들. 하나씩 체계적으로 행동주의로 배우니까 언어 습득이 쉬워. 언어 단어 습득이 쉽게 말하면. 어휘 습득. 어휘 획득이 쉽다 이거지. 야? 그러니까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거 그거는 자신 있다 그거지. 그런데 단점이 있어. 반면에 그 언어 습득 잘 되는데 뭐가 잘 안 돼? 의미 파악이 잘 안 돼. 의미 파악. 이게 의사소통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말하는지, 뭘 언급하는지 그 연결되지. 반면에 총체적 접근법의 장점은 거꾸로 즉 구성주의. 무슨 파악이 잘 돼? 의미 파악이 잘 돼. 단점은 반대지. 무슨 습득? 어휘 획득, 습득이 어렵다. 이걸 가지고 2000년도 냈다가 또 냈다가 이번 2024년도 대비 또 냈잖아. 미쳐버려. 그렇지? 미쳐. 이런 거를 우리가 개론 시안을 바탕을 가지고 의사통에 이제 연결했어. 그래서 이제 듣기에 대한 지도법, 말하기 지도법, 읽기 지도법, 쓰기 지도법에 관련된 이론을 출제자들은 가급적 모르는 학자를 내려고 애를 쓰다. 모르는 학자들. 그러면 우리 준비에 대한 해야겠지. 그다음 이제 문학교육에서는 대표적으로 문학의 장르를 묻죠. 이게 제시되는 부분이 뭐 신화냐 전설이냐 민담이냐 우화냐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화 또 그다음에 그림책 쪽에는 그림 없는 그림책을 냈었지. 그래서 우리가 또 종류 중에 제시된 측면에서 사전적 지식을 가서 백과사전적 지식이다. 그러면 또 냈고 이런 장르를 내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내는 게 뭐냐면 문학교육에서 플룻을 내죠. 플룻.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것도 내고 그 다음에 동화의 쉽게 말하면 구성요소. 동화의 구성.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등장인물, 또 주제, 그 다음 배경, 뭐 이런 거. 아이들이
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언어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아셨죠? 자, 카메라 쪽으로 돌아오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큰 맥락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제시 그 유아 교육 언어 부분의 기출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시를 해봤는데, 자, 한번 볼까요? 다 쓰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언어의 기능이 시험에 많이 나와. 그래서 할리데이든지 그다음 야콥스 규제적 기능이든지 이게 통제하는 거죠. 안 돼 뭐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나왔고 또 음소가 보자. 2014년, 2015년 음소 또 나왔네. 물론 더 나왔지. 음절 2016, 2010 그 뒤에 또 나왔어. 내 말 맞지? 그 다음에 2018년은 한글 해독 과정의 단서. 그래서 글자 수에 우리가 자기 이름이 들어갔든지 그 개수 이런 것도 출제했어.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 기출을 바탕이 왜 냈는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이론을 내가 알고 있느냐가 합격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어떤 물건을 살 때 또 여러분 잘 봐. 이거를 정확히 잘 알고 이것의 장점, 단점 또 그 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효과를 알고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웃긴 게 홈쇼핑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마감해요. 급히 막 사잖아. 한 번 더 생각해. 내 말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이제 그 질문 유형이 있어. 매니와 와이즈맨.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은 이거죠. 하나는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어떤 주인공의 갖고 있는 의미, 그들 느낌들, 맥락적인 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게 될 수 있고, 뭐 이런 뭐 종류의 질문의 유형도 시험에 나왔다. 그 다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읽기 수준을 물었어. 그래서 그림책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글자 중심이든지 그림 중심 이런 것들. 그 다음 의문인식 발달 과정. 그게 음소와 음절을 이야기하는. 다음 문식성. 우리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자 여기 보시면 지워야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재밌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리고 미쳐버려 그러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 재밌게 하고 즐겁게 신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야. 매일 웃으면 뇌도 웃는다. 자 우리가 보자. 듣기, 말하기, 그다음 못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됐지. 듣기, 말하기 무슨 언어라고 하죠? 우리가 음성 언어라죠. 음성 언어. 읽기, 쓰기는 무슨 언어? 문자 언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음성 언어는 1차적 언어라고 하고 문자 언어는 2차적 언어다. 이렇게 배워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적 측면에서 듣기와 읽기를 우리가 뭐라? 이해 언어, 이해 언어. 또 말하기, 쓰기는 무슨 언어? 표현 언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어떻게 한다? 통합적으로 되는 거야. 뭐 분리됐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행동주의 이렇게 되겠죠. 음성 언어, 행동주의 이렇게 됩니다. 음성 언어를 습득된데 무슨 언어로? 문자 언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성주의, 상호작용주의는 무슨 언어와? 음성 언어, 무슨 언어? 문자 언어를 동시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그 문식성의 관점이 나오죠. 문식성 관점. 첫 번째 무슨 준비도? 읽기 준비도. 준비도 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발생적 문식성. 들어봤죠? 이런 게 나오잖아. 이거 뭐 내 복습이지. 이렇게 줄줄줄 나와야 돼.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래서 문식성 중에 환경인쇄물. 그래서 우리가 칫솔의 치약, 그 다음에
슈퍼마켓 하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과자 봉지에는 그런 걸 환경 인쇄물이죠.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런 게 나왔어. 이게 몇 판 세네 번 나와서 학교에서. 그다음에 읽기 유형. 이제 발생적 읽기 또 분석적 읽기. 발생적인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다음 분석적은 어떤 구조, 어, 문장의 주어 동사 뭐 그런 등등. 다음 행동주의를 또 물었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행동주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방과 강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좀 에코익 반향어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이 돼서 시험에 출제된 거로 개론 시간 다 했어. 복습해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에코익 그다음 텍트 기억나야 됩니다. 접촉하면서 텍트 기억나지? 안 나? 걸렸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서? 문장 구성 능력. 이것도 두 번 많이 써먹었어. 아이들이 문장을 배우면서 반복 확장한다든지, 의미를 부여하는 또 촉진한다든지. 그래서 스노우 이론이 또 거의 추가해서 또 출제가 됐지. 정신 바짝 차려. 자, 그 다음에 발음 현상. 이제 하나의 이론 중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아이들이 발음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다시피 초성, 중성, 음소를 대치하는 조그만 음소들 걸 대치 현상. 그거는 쓰기에도 마찬가지 쓸 때 그런 것도 돼. 어려워. 이거 들어도 어려워. 근데 기출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풀어보고 주변 언저리 교육을 이론을 공부하면 되겠지. 또 보자. 말하기의 지동력이 나왔네. 자, 말하기. 뭐야? 말하는데 처음부터 못합니까? 낮자, 낱말, 문장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낱말 지도가 시험에 어휘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언어 이론에 한 단어씩이 대부분 두 단어씩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과잉 축소, 과잉 확대, 그 다음에 의미론 측면 수평적 확대, 수직적 확대. 기억나야 돼. 그런 시험에 나왔어요. 음절 또 나왔네. 이거 평균 발화길이 이거는 이제 삐아제와 비고치기 하면서 여기 꼭 U자 된 거 있죠? 그걸 혼잣말 비교하는 거죠. 삐아제 비고치기 차이점. 개론시험 생각해야 돼. 삐아제는 이렇게 해서 얘기했잖아. 이렇게 나이가 갈수록 여기 8 기점을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서 이게 줄어드는 반면에 비고치기는 이렇게 된다 했죠. 비고치기. 여기는 삐아제. 그래서 혼잣말이 기본적으로 외적 언어는 증가되다가 여기다 피카돼서 내적 언어로 해서 자기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 비교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아제로서 반복어가 나오다 자기 중심적 언어나다 사회적 언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읽기 쓰기 발달까지. 아까 얘기했죠? 읽기 준비도 왔죠. 문시성 측면 또 발생적 문제 또 나와. 여기 나왔네. 생독주의 관점에서 성숙주의죠. 언어 습득 시기, 결정적 시기. 2013년 출시에 나왔죠. 참, 얼마나 웃겨. 2013년 출시에 나온 게 2024년 또 낸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서 이때쯤이면 이제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매년 똑같은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좋아. 그 다음에 촘스키 언어는 심층 구조가 있고 표층 구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 다 배운 거야. 그다음 접근법 또 나왔네. 부호 중심 접근법 한번 나오고 또 균형 잡힌 언어 접근법. 부호 중심 접근과 총점 장점만 합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언어 접근법도 많이 써먹었어. 총체적 또 나왔네. 또 이제 그 큰 틀 외에도 경험 접근법도 나오고 또 문학적 언어 접근법도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봐. 여기에 많이는 안 넣었어. 여기 있는 언어교육 이론만 공부를 해도 최소 의사소통 문제가 두 문항이 나온다고 가정했으면 우리가 10점이잖아. 10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제시된 측면에서 6점 정도는 맞출 수가 있다. 6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출제가 됐었고 그거에 대한 주변 언저리를 가지고서 활용이 되니 이거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맞는다, 맞아야 돼. 이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자. 요번에 시험 문제 좀 전에 했죠? 이런 문제가 있었네. 2013년도는 시험 2번 봤죠. 출시요. 그때 엄청 많이 뽑았지. 그래갖고 그 2013년 출시도 있고 본 시험도 있고 그래서 출시 보고 떨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1년에 2번 볼 수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런 문제가 있었네. 2014 출시에. 답은 정해져 있는데 1970년 미국에서 발견된 지니는 20개월부터 몇 세가 13세가 넘을 때까지 작은 구석방에 격리된 채 살았대. 미국에서 발견됐는데 아무도 지니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몰래며 소리를 내면 매를 맞았대. 학대를 받았고 구조 당시 지니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 지니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언어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 3세 수준의 13세 넘을 때까지 언어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결국은 지니가 가지는 정신 지체 가능성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내면서 뭘 냈느냐 보자. 기출이 이거죠. 생득주의 관점에서 디귿을 설명, 좀 전에 읽었던 언어 습득 시기에 관한 용어가 있어요. 답은 뭐야? critical period,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자, 2024년은 이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결정적 시기 또 생독주의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문제가 서술형으로. 보자. 황교사. 유아들의 언어 습득 능력을 보면 놀라워요. 따로 문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모방을 통해 언어의 보편적 이야기. 생독주의를 얘기하네요. 처음 스키. 맞아요. 그래서 유아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문학을 보면은 문법적 오류가 있잖아요. 자, 또 복습이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노엄초숙기는 한국에 왔었어요. 아시죠? 이화 여자대학교에. 요즘은 또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들어오는 언어적 자극이 있어. 그러면 이게 습득되는 장치가 LAD라고 그래. LAD. 뭐야? 언어 획득 기제라고 그러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그렇게 해서 언어의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아이도 미국 아이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통해서 뭘 습득하더라? 모국어를 습득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아프리카 아이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 뭐 필리핀 아이 뭐 등등 뭐 방콕 태국 아이도 뭐 등등 무슨 문법이 있더라? 보편적인 문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촘스키가 놈 촘스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 언어랑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습득하는 데 방향성을 촘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때가 되면 아이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가. 여기 보자. 따로 문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문법이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 모방을 통해 자 이게 좀 이상하네. 생득주의는
기다려. 때가 되면 습득하는데 이상한 단어가 나왔네. 뭐가 나왔네? 모방이 나왔네. 모방. 에헤이, 이거 무슨 주의야? 행동주의지, 행동주의. 아하, 그럴 것 같으네. 여기 애써 잘못된 걸 찾았으라 그럴 것 같아. 문제가.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촘스키가 얘기하는 이런 보편 문법을 이렇게 결정식이 유사한 거 이렇게 냈는데, 보자. 2024년도 문제. 2000 결정식이고. 자, 24년. 생독주의 관점에서 볼 때 A에서 잘못된 한 가설을 찾아. 그건 쉬워. 모방 쓰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그 뭘 쓰래? 이유를 함께 쓰래. 이게 단골이야. 서술형에 잘못된 걸 찾아. 그 이유를 쓰셔. 자,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봐봐. 그런데 1점이야. 답을 쓰는데 요거는 잘 썼어. 그런데 여기는 잘못 썼어. 그럼 몇 점 줄까? 반이니까 0.5점? 0.0점. 노. 채점할 때 하죠. 이렇게 쓰면 빵점이야. 이제 알았어? 이게 채점할 때 이렇게 된다. 그러니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히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은 잘못된 부분은 뭐야? 모방을 통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 왜 잘못된 거야, 모방이? 생독주의에서는 아이들이 못합니까? 어떤 성숙이나 준비도에 의해서 습득한다. 이런 개념을 써주면 좋지. 키워드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쓴 첫 번째 방향이 있고, 두 번째 방향. 모방을 통한 언어 습득은 무슨 주의에서에게는 행동주의에서 강조하는 언어 습득 이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패턴으로 답을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잘 봐.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정신 바짝 차려. 이게 이러한 답안 작성 요령을 정확히 알아. 내가 얘기했지. 자, 이건 틀렸는데 이유 잘 쓰면 소용없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잘 봐. 이것 때문에 내 수업을 듣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 잘 들어. 문제를 봐. 생독주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를 잘 봐야 돼.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어.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쓰고 그 무엇까지 이유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주어가 뭐야? 주어가 이거지. 생독주의 관점이잖아. 그러면 보자.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지금. 자, 요거만 키워드가 이거죠. 문법을 통해 써줄게. 첫 번째 생독주의 관점에서 문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모방을 통해 언어의 보편적 문법대로 인 문법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는
잘못됐다.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이제 그 뭘 써야 돼? 이유는 생득주의 관점에서 써져요. 이유는 생득주의의 보편 문법은 결정적 시기 키워드 들어야지. 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100점짜리 답안이야. 100점짜리 답안. 생득주의의 보편 문법은 여기 나왔듯이 결정적 통해 언어 습득. 이렇게 답을 쓸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그 이유는 행동주의의 모방을 통한 언어 획득, 습득은 여기 뜻이 생득주의 관점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 좋은 문장은 뭐야? 모방을 통한 언어 획득은 행동주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써보겠어. 언어 습득은 행동주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 문제의 핵심이 뭘까? 첫째는 생독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걸 묻는 것이죠. 그 생독주의 이해가 확실히 돼 있는 거를 행동주의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물었어. 그런데 이 서술형 문제 쓰는데 보세요. 이렇게 패턴 최소한도 3개 이상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이 단답형은 그냥 정해져 있어. 키워드 쓰니까. 근데 서술형 답안을 쓰는 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의 목을 잔sem에서 걷잖아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모방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없잖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여러 문학간의 유아들이 범하는 문법적 오류가 유사하죠. 이건 이제 문법적 오류하는 개별 문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잘 봐.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모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목을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패턴, 자, 네 번째 보자. 모방을 통해요. 자신의 무엇을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되지? 그렇지? 빨리 얘기해. 맞다고 해. 봐봐. 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는 똑같은데 답이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얼마큼 제대로 공부를 했냐를 묻는 거지. 궁극적으로. 알겠는감? 자, 공부해보자. 자, 좀 있죠? 행동주의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션다이크, 또 파블로 나오는 여러분들 고전적 조건 기억나시죠? 파블로프. 그 다음에 스키너 조건에서 행동주의는 주변 사람들의 언어 사용의 양과 퀄리티,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가 유아의 언어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왜? 모방과 강화, 관찰을 통한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제공된 언어의 무엇이 모델이 언어의 조건화됩니다.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조작 조건화 때도 조건화되고 또 뭐가 중에 모방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 강화, 자기 강화, 대리 강화, 언어 표현. 요게 행동주의. 맞지? 그래서 밴드라 보면 관찰 써가지고 주입증, 파지, 운동재생 기억나셔야 돼. 알지? 동기화. 자, 그래서 행동주의 키워드는 무엇에 자극의 반응, 조건하죠? 모방, 강화. 이 키워드가 행동주의야. 꼭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강화는 행동을 반복하도록 하는 거죠. 자, 유아 최초의 발성에 대한 선택적인 강화를 통해 언어가 전한다.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써. 그때 오, 그래, 엄마, 아빠 이게 강화를 주는 거지. 그래서 강화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도박이잖아. 또 담배, 또 술 먹는 또 우리가 모든 삶은 강화의 인생이다. 리인포런스먼트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보는 습관에 강화를 들이면 좋아 안 좋아? 좋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한다 그랬어. 그런데 그 쾌락이 반복될 때 그걸 벗어나야 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습관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자신의 습관을 누가 고칠 수 있어? 자신이 고칠 수 있어. 내가 어디에 탐닉하는지,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내가 쓸데없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TV를 얼마나 보는지, 핸드폰 얼마나 보는지를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역조건화라고 그래. 그리고 행동주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칭찬과 미소, 반응을 보성을 했지. 그래서 이제 정적 강화되니까 언어 습득이 잘 되는 거지. 강화를 주어 바람직한 언어 행동을 재발하면서 언어 학습을 한다. 그리고 이제 스키너는 언어 학습방 뭘 강조? 강화를 강조. 스키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영문학자 써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 공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정적 강화 있고 또 무슨 강화? 부적 강화 있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 스키너 측면 행동주의 안에서도 션다이커, 스키너 또 파블포 좀 여러 측면에서 스키너는 언어는 뭘 통해서 강화를 통해서 획득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 다음 밴두라는 모델이 되는 언어 관찰과 뭘 통하여 모방을 강조한다. 이것도 외워둬. 그렇죠? 관찰학습을 강조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밴두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효능감을 강조했었죠. 행동주의로는 사회 언어학적 환경이 환경적 부분이 유아의 어휘를 확장시키고 문법적 규칙을 터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을 분명히 했지만 이게 특징이야. 했지만 모델링과 강화만으로 이 언어 습득이 아주 복잡해. 설명을 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유아의 단어 학습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큰 반면에 문법 발달한 설명은 취약하다. 이거 외워두면 좋겠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 행동주의 언어 습득의 단점이 뭡니까? 어휘 습득은 설명을 잘해. 근데 무슨 발달? 문법 발달.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목적격이고 그다음 주어, 동사 이런 것은 행동주의로 설명하기가 쉬워 어렵다. 요거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면 좋겠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한다. 자, 그런 그의 행동주의야. 근데 또 무슨 주의가 있어? 생득주의. 생득. 타고날 때 습득이 된다 그거지. 그래서 유아 언어 습득이 생득적 언어 능력에서 이른다. 특히 문법 발달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하는 게를 극복한 게 무슨 주의야? 생동주의야. 그래서 촘스키가 인정. 그래서 무슨 문법을 얘기합니까?
보편 문법을 말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막 외웠지만 맥락을 알아야 돼. 생득주의가 왜 중요해? 라고 묻는다면 행동주의는 뭐에 대한 유아의 문법 발달을 설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는 것은 무슨 주의가? 생득주의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문법 발달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써야지. 여기까지 알아야 공부한 사람이야. 거봐. 여러분들 잘 봐. 내가 물어볼게. 진짜 잘났어. 결정적식 다 알아. 나 보편문법 다 알아. LAD 다 알아. 그게 안 게 아니야. 지식이라고 하는 거 어떤 구조 뭐냐면 잘 봐.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가 있어. 그럼 이것의 장점, 단점을 다 알고 있을 때만이 비교할 수 있을 때만이 그걸 제대로 안다 모른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 처음 들어보죠?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없어. 내 말 이해했어? 뭐냐?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 그것의 깊이, 비교를까지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아까 부호중심 적급법과 무엇합니까? 총체적 언어과 장점 단점까지 알았을 때 비교할 수 있잖아. 내 말 공감하지? 그 촘스키는 언어 습득,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했죠. 언어 획득기죠. 선천적인 언어 능력으로 모든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도 모국어를 배울 수 있다. 때가 되면 모국어를 습득한다고 하죠. LAD는 유아가 바람직한 환경에 처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언어 학습 과정에서 모방이나 강화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좀 더 포괄적으로 언어 학습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생득주의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 키워드가 뭡니까? 보편 문법. 그 다음에 문장 변형 규칙.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뭐냐면 누가 지었지? 설명할게. 할 게 많네요. 보자. 여기까지 다 잘 알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이들 또 미국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주어 플러스 동사 끝에 있지. 영어는 어떻게 했어?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나오지. 이게 어떤 문법적 측면이잖아.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개별 문법이라. 개별 문법. 그러니까 알아둬. 그래서 이 보편 문법과 개별 문법을 합쳐서 병영 생성 문법이라. 변형 생성 문법. 즉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 얘기가 그거. 문장 변형 규칙이라. 처음 들어봤죠? 다음. 분류학적 가정 능력도 강조한다. 또 사물을 단순화시켜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이거 더 알아두세요. 촘스키 생득주의. 그래서 18개월 되면 단어가 폭발해. 그리고 언어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돼 있다. 결정주의. 그래서 생물학적인 성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득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언어 습득에 무슨 시가 있고 결정적 시가 당연하죠. 다음 결정 6세에서 7세 이전에 언어 습득이 된다는 거죠. 아까 진이 봤잖아.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때를 지나면 아이들이 크리티컬 피어를 지나면 언어 습득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크게 12개월 되면 걷는데 1차 혁명이 일어나고 18개월 되면 언어 습득의 폭발이 일어나. 그러면 아이가 한 단어 두 단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어떡합니까? 길게 문장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아. 당연히 습득이 더 잘 된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생득주의는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이론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가설적 이론이야. 행동주의는 보이죠. 이렇게 훈련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거는 이론적 문법 발달에 대한 설명과
보편적 언어 발달 단계를 개념화하고 언어 발달을 독해한 준비도 활동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읽기 준비도 개념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아는데 아는 게 아니네. 이 단어 오늘 처음 봤네. 분류학적 가정 능력이 뭐과? 한번 찾아봐봐. 촘스키. 내가 이거 숙제를 내줄 거야. 그래서 이 2013년 출시 문제와 2024년 문제를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한 이유가 뭘까? 이거지. 이제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단순히 그냥 결정적 시기 보편적 문법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갖고 있는 미닝,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술형, 그 이유를 쓰셔. 그게 가장 보통은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야. 뭘 찾아 쓰고 이유를 쓰셔. 그게 올해도 똑같이 패턴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 의사통 부분이 아니더라도 알았지? 자, 모방을 답을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봤어. 모방을 통해 언어의 보편적 문법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잘못되었고 그 이유는 모방을 통한 언어 습득은 행동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 훨씬 잘 쓴 답이 아니야.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자, 여러분들 잘 들어봐.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써보면 써볼수록 글이 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장이 길어지다가 자주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장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고 깔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긴 얘기를 하게 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도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잘못된 걸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쓰라는 문제는 어떤 패턴에서도 다른 영역, 즉 뭐 의사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신체운동 건강 지도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사회관계 등 그런 데서 잘못된 이유 이유를 쓰라는 건 또 나와. 즉 왜 이걸 자꾸 강조? 그런 패턴의 문제 즉 쓰는 연습을 해 안 해?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어? 공감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패턴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수업을 들어도 그게 귀에 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고 타당하고 이래서 이렇게 내가 작성을 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야 되겠지. 한 문제 했어 지금 1시간 동안에. 물론 서론이 길었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어요?